재봉틀을 치우기로 마음먹은 건 남편이 요양원으로 떠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허리를 다쳐서 거동이 불편해진 남편을 집에서 돌보기엔 내 나이도 이제 70이 넘었거든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온몸이 뻐근하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났죠. 이제 이 큰 집에 나 혼자 남았으니 쓸모없는 물건들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젊었을 때는 물건 하나하나에 추억이 담겨 있다며 아까워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지겨워졌더라고요. 추억이라는 게 뭐 그리 대단한 건가 싶기도 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그분이 쓰시던 재봉틀은 작은 방구석에 천으로 덮여 있었죠. 먼지가 수북이 쌓여서 천을 걷어내자 기침이 나올 정도였다니까요. 시커먼 빛깔의 낡은 재봉틀이 드러났는데 페달 부분은 녹이 슬어 있었고 바늘대는 비뚤어져 있더라고요. 어머니는 이 재봉틀로 우리 남매의 옷을 모두 만드셨죠. 학교 갈 때 입는 옷, 명절 때 입는 한복, 심지어 속옷까지. 가난했던 그 시절엔 옷 한 벌 사는 것도 사치였으니까요. 밤늦게까지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잠들곤 했어요. 드르륵 드르륵 그 규칙적인 소리가 자장가처럼 느껴졌었죠. 재봉틀을 들어 올리려니까 생각보다 무거워서 깜짝 놀랐어요. 아래쪽에 서랍이 달려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무거울 리가 없었거든요. 혹시 서랍 안에 뭔가 들어있나 싶어서 손잡이를 당겨봤죠. 서랍은 녹슨 채로 꼼짝도 하지 않더라고요. 부엌에서 드라이버를 가져와 억지로 비틀어 열었어요. 서랍이 빠지면서 안에서 낡은 보자기가 나왔죠. 보자기를 풀자 노란 빛이 번쩍하고 눈에 들어왔어요. 금괴였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의 금괴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죠. 숨이 막혔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요. 1개, 2개, 3개, 20개가 넘는 금괴를 하나씩 꺼내면서 손이 떨렸어요. 이런 게 어떻게 여기 있을 수가 있지? 어머니가 평생 가난하게 사셨는데 이런 재산이 있었다고 이해할 수가 없었죠. 금괴 밑에는 봉투가 하나 있었어요. 누렇게 바른 봉투였는데 어머니의 글씨로 내 이름이 적혀 있었죠. 봉투를 뜯는 손이 마구 떨렸어요. 안에는 편지지 서너 장이 들어 있었고요. 수연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겠구나. 엄마가 평생 숨겨왔던 진실을 이제 너에게 말해야 할 것 같다. 너무 늦은 고백일지도 모르지만 무덤까지 가져갈 수는 없는 이야기란다.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그 따뜻하면서도 슬픈 목소리가. 내가 25세 현우와 결혼하기 전 엄마에게는 다른 자식이 하나 더 있었어. 너보다 3살 위인 오빠가 있었지. 민재라는 이름이었는데 너는 그 아이를 기억하지 못할 거야. 내가 너무 어렸으니까. 오빠라고. 내게 오빠가 있었다고요. 전혀 기억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나를 낳고 아버지와 일찍 헤어지셨다고만 말씀하셨는데 민재는 착하고 똑똑한 아이였어. 학교 성적도 좋았고 동네 아이들의 리더 같은 존재였지. 22살 되던 해에 대학에 들어갔고 방학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집에 돈을 보내주곤 했어. 그 아이가 없었다면 우리 모녀는 굶어 죽었을지도 몰라. 편지를 읽으면서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아서 계속 읽었죠. 내가 25살 때 현우를 만나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엄마는 반대했어. 기억하니? 그 사람 집안이 좋고
조건도 괜찮다는 건 알았지만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들었거든. 하지만 너는 사랑에 빠져 있었고 엄마 말을 듣지 않았지. 어머니가 그렇게 결혼을 반대하셨던 이유를 그제야 알 것 같았어요. 단순히 신랑감이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결혼식을 준비하던 어느 날 민재가 찾아왔어. 한 달 넘게 연락이 끊겼다가 갑자기 나타났는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 엄마, 나 큰일 났어. 라고 말하더구나.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야기를 꺼냈지. 편지를 읽는 속도가 점점 느려졌어요. 다음 내용이 무서웠거든요. 민재는 대학교 선배들과 술을 마셨대. 그런데 선배 중 한 명이 차를 몰고 가다가 사람을 쳤다는 거야. 민재도 그 차에 타고 있었고, 사고를 낸 선배는 도망쳤고, 민재는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대. 하지만 다른 선배들이 입을 막았다고 했어. 손에 쥔 편지지가 땀으로 눅눅해졌어요. 어머니의 글씨가 번져 보였죠. 민재는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대. 그런데 사고를 낸 그 선배가 재벌집 아들이었던 거야. 그 선배의 아버지가 민재를 찾아왔어. 엄청난 돈을 주겠다고 입만 다물고 있으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다고 회유했지. 하지만 민재는 거절했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다음 내용이 짐작이 갔거든요. 그로부터 일주일 뒤 민재는 사라졌어. 학교에도 안 나오고 하숙집에도 없고 어디에도 없더구나. 미치도록 찾아다녔지. 경찰에도 신고하고 학교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한 달쯤 지났을 때 한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어. 편지를 놓쳐버렸어요. 손에서 힘이 빠져서 편지지가 바닥에 떨어졌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죠. 다시 편지를 집어들고 이어서 읽었어요. 경찰은 자살이라고 했어. 증거가 없다고, 타살로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했지. 하지만 엄마는 알았어. 민재가 살해당했다는 걸. 그 재벌 집안에서 입을 막기 위해 죽인 거라고. 미쳐버릴 것 같았어. 내 아들을, 그렇게 착한 아이를 그렇게 보내야 했으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도 할 수 없었죠.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 집안 사람들이 찾아왔어. 합의금이라며 거액의 돈을 내밀었지. 처음엔 거절했어. 내 아들의 목숨을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그들은 계속 찾아왔고 결국 받아버렸어. 그 돈으로 금괴를 샀지. 현금으로 두면 쓸 것 같아서 금괴로 바꿔서 숨겨뒀어. 편지의 다음 부분을 읽는 순간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수연아, 이제부터 할 이야기가 너를 가장 고통스럽게 할 거야. 하지만 알아야 해. 내 남편 현우가 바로 그날 밤 차를 몰던 사람이었어. 민재를 죽인 장본인이 바로 내 남편이야. 편지를 읽을 수가 없었어요. 글자가 보이지 않았죠. 아니, 보고 싶지 않았어요. 이건 꿈이야. 악몽이야.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지만 손에 쥔 편지지 촉감은 너무나 생생했어요. 내가 현우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엄마는 그 사람 이름을 듣고 기절할 뻔했어. 민재가 말했던 그 선배의 이름이었거든. 확인해봤어. 같은 대학, 같은 과 선배였지. 틀림없는 사람이었어. 하지만 막을 수가 없었어. 너는 이미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고 임신까지 한 상태였으니까.
임신. 맞아요. 결혼 전에 이미 석훈이를 가진 상태였죠. 그래서 서둘러 결혼했던 거예요. 엄마는 선택을 해야 했어. 내게 진실을 말하고 내 인생을 파괴할 것인가? 아니면 침묵하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지켜볼 것인가? 결국 후자를 택했어. 너무 비겁했니? 엄마는 비겁한 사람이야. 내 행복을 빼앗을 수가 없었어. 편지를 쥔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40년. 40년을 어머니는 이 고통을 혼자 짊어지고 계셨던 거예요. 내 얼굴을 보며, 손주들 얼굴을 보며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하지만 엄마는 현우를 용서할 수 없었어. 그래서 그 집안 사람들이 준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고스란히 남겨뒀어. 이건 내 아들의 목숨 값이야. 그리고 동시에 내 남편이 진 빚이지. 언젠가는 갚아야 할 빚.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남아 있었죠. 수연아, 이 돈을 어떻게 할지는 내가 결정해야 해. 진실을 알았으니 내가 선택할 차례야. 남편을 용서할 수도 있고 복수를 할 수도 있어. 엄마는 내 선택을 존중할게.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는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편지는 거기서 끝났어요. 서명도 없이 그냥 끝났죠.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해가 지고 방 안이 어두워졌더라고요. 일어나서 불을 켜야 한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어요.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있었죠. 현우. 48년을 함께 산 남자. 새 아이를 낳고 키운 남자. 늙어서 허리를 다쳐 요양원에 있는 그 남자가 내 오빠를 죽인 살인자였어요. 믿을 수가 없었죠. 아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거짓말을 하실 리 없잖아요. 돌아가시면서까지 거짓말을 쓸 이유가 없었으니까.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어머니의 얼굴이 보였고 오빠의 얼굴이 보였죠. 한 번도 본 적 없는 오빠의 얼굴인데 자꾸만 떠올랐어요. 착하고 똑똑하다던 그 오빠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죽어가면서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새벽이 되자 결심이 섰어요. 확인해야 했죠. 어머니의 편지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직접 확인하고 진실을 밝혀내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섰어요. 오랜만에 화장을 하고 깔끔한 옷을 입었죠. 거울을 보니 늙은 내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주름이 깊게 파인 얼굴, 백발이 된 머리카락. 이른이 넘은 노파의 얼굴이었죠. 국립중앙도서관으로 갔어요. 옛날 신문을 찾아보려고요. 45년 전 신문 기사들을 검색했죠. 한강에서 발견된 시신, 대학생 투신 자살 추정, 그런 기사들이 나왔어요. 이민재, 22세,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재학생. 기사에는 짧게만 나와 있었죠. 큰 사건도 아니었고 그냥 불행한 자살 사건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내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소식이었죠. 기사를 프린트해서 가방에 넣었어요. 증거였어요. 내 오빠가 존재했다는 증거. 그 다음엔 경찰서로 갔어요. 오래된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싶다고 했죠. 담당 형사는 너무 오래된 사건이라 기록이 남아있을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찾아봐달라고 부탁했어요. 일주일을 기다렸죠. 일주일 동안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설쳤죠. 금괴는 다시 재봉틀 서랍 속에 넣어뒀어요. 아무도 모르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기록을 찾았다고. 다시 경찰서로 갔더니 오래된 파일을 내밀었죠. 사건 기록을 읽으면서 손이 떨렸어요. 현장 조사 내용, 목격자 진술, 부검 결과. 자살로 결론이 났지만 의문점이 많더라고요. 몸에 타박상이 있었고 손톱 밑에서 다른 사람의 피부 조직이 발견됐대요. 하지만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건은 자살로 종결됐어요. 파일 마지막 장에 참고인 명단이 있었죠. 사건 당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명단. 거기에 현우의 이름이 있었어요. 김현우, 당시 25세,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 증거였어요. 결정적인 증거. 현우가 그날 밤 민재 오빠와 함께 있었다는 증거. 경찰서를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울고 또 울었죠. 집으로 돌아와서 현우의 물건들을 뒤졌어요. 서재에 있는 오래된 앨범, 서랍 속 서류들, 옷장 깊숙이 넣어둔 상자들.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옷장 맨 위 선반에서 낡은 다이어리를 발견했어요. 대학 시절 일기장이었어요. 먼지를 털어내고 펼쳐봤죠. 첫 페이지는 평범한 대학생의 일상이 적혀 있었어요. 수업 내용, 친구들과의 약속, 그런 것들. 하지만 중간쯤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더라고요. 오늘 선배가 사고를 냈다. 사람을 쳤다. 죽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냥 얼어붙어 있었다. 일기는 계속 이어졌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배는 도망쳤다. 나도 공범이 된 것 같다. 무섭다. 민재 후배가 신고하겠다고 했다. 말렸다. 우리 모두 감옥에 갈 수 있다고. 하지만 민재는 고집이 세다. 선배 아버지가 민재를 만났다고 한다. 돈으로 해결하려는 것 같다. 제발 민재가 입을 다물어줬으면 좋겠다. 민재가 사라졌다. 연락이 안 된다. 불안하다. 민재가 죽었다. 한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내 잘못이다. 내가 막아야 했는데. 내가 경찰에 신고했어야 했는데. 일기장을 읽으면서 온몸이 떨렸어요. 현우는 알고 있었어요. 모든 걸 알고 있었죠. 민재 오빠가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한다. 하지만 살아야 한다. 계속 살아야 한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다. 일기장을 덮고 바닥에 내던졌어요. 속죄라고. 그게 속죄라고 생각한 거야. 살인자 옆에서 비호하고 그 비밀을 묻어두고 행복하게 살면서 속죄를 한 거냐고. 아이들 생각이 났어요. 석훈이, 민지, 지혜. 세 아이는 지금 각자의 삶을 살고 있죠. 석훈이는 대기업 임원이고, 민지는 의사이고, 지혜는 변호사예요. 모두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죠. 그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내 아버지는 살인자야 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럼 아이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무너질까요? 아니면 견뎌낼까요? 밤새 고민했어요.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답을 찾지 못했죠.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시어머니는 요양병원에 계셨죠.
치매가 와서 기억을 많이 잃으신 상태였어요. 하지만 오래된 기억은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요양병원을 찾아갔어요.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죠. 85의 나이에 몸은 많이 쇠약해져 계셨어요. 이모님 하고 불렀더니 시어머니가 눈을 뜨셨어요. 나를 알아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죠. 민재라는 이름을 아시냐고 물었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라고요. 알고 계셨어요. 분명히 알고 계셨죠. 그 이야기는 하지 마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왜요? 왜 그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다 지난 일이야. 묻어둬야 해. 사람이 죽었어요. 제 오빠가 죽었다고요. 시어머니는 눈을 감으셨어요. 대답하지 않으셨죠. 알고 계셨죠.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죠. 그래, 알았어. 다 알았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내 아들을 지켜야 했어. 제 오빠는요. 제 오빠는 누가 지켜줬나요? 시어머니는 울기 시작하셨어요. 노인의 울음소리는 서럽고 가늘었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엄마는 자식을 지킬 수밖에 없어. 내게도 자식이 있잖니. 알 거야. 엄마 마음을. 방을 나왔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죠. 복도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자식을 지키는 마음. 그게 모든 죄를 정당화할 수 있는 걸까요? 다른 사람의 자식이 죽어도 괜찮은 걸까요? 요양병원을 나와서 현우가 있는 요양원으로 갔어요. 만나지 않으려고 했는데 결국 가게 됐죠. 마지막으로 물어봐야 할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현우는 침대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나를 보자 반갑게 웃었죠. 오랜만이네. 왜 이렇게 안 왔어? 평범한 남편의 얼굴이었어요. 48년을 함께 산 남자의 얼굴. 이 사람이 살인자라는 게 믿기지 않았죠. 가방에서 일기장을 꺼냈어요. 현우의 표정이 굳어졌죠. 이게 뭐야? 당신 일기장이잖아요. 대학 시절. 현우는 일기장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내가 먼저 뒤로 물러섰어요. 읽었어요. 다 읽었어요. 수연아, 그건 이민재가 누군지 알아요. 내 오빠예요. 현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어떻게 알았어? 어머니가 유언으로 남기셨어요. 당신이 내 오빠를 죽였다고. 아니야, 나는 죽이지 않았어. 내가 운전한 게 아니야. 선배가 운전했어. 하지만 당신은 방조했죠. 신고하지 않았고, 진실을 숨겼고, 살인자를 도왔잖아요. 현우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도 젊었어. 무서웠어. 감옥에 가기 싫었어. 그래서 내 오빠는 죽어도 되는 거였어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나도 괴로웠어. 평생 괴로웠어. 괴로웠다고요. 괴로우면서 어떻게 우리 어머니를 마주 볼 수 있었어요. 어떻게 나와 결혼할 수 있었어요. 현우가 울기 시작했어요. 이른의 노인이 어린아이처럼 울었죠. 몰랐어. 내가 민재 동생인 줄 몰랐어. 성이 달랐잖아. 내 어머니가 재혼하셔서 성이 바뀐 줄 알았어.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어.
장인어른 제사상 보고 나서야 거짓말 같았어요. 하지만 현우의 눈을 보니 진실인 것 같았죠. 정말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죽음으로 내몬 사람의 여동생과 결혼한 거죠. 알고 나서는요. 알고 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이미 결혼했고 석훈이가 태어났고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평생 숨기고 산 거죠.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울기만 했죠. 방을 나왔어요. 더 이상 그 사람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40년 넘게 함께 산 사람인데 이제는 너무나 낯설었죠. 집으로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복수를 해야 할까?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40년도 더 지난 일이에요. 증거도 부족하고 법적으로 문제 삼기도 어렵죠. 그렇다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내 오빠의 억울한 죽음을, 어머니의 평생 고통을 그냥 묻을 수는 없었죠. 밤새 계획을 세웠어요. 어떻게 복수할 것인가? 어떻게 그들에게 벌을 줄 것인가?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막내딸 지혜의 대학 동기가 하는 법률사무소였죠.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형사상으로는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했죠. 40년도 더 지난 일이니까요. 하지만 민사상으로는 가능하다고 했어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나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미 재봉틀 속에 100억 원이 넘는 금괴가 있으니까요. 내가 원하는 건 다른 거였어요. 진실을 밝히고 싶었어요. 세상이 알게 하고 싶었죠. 현우가, 시어머니가 그들이 숨겨온 진실을 모두가 알게 하고 싶었어요. 변호사는 언론을 통하는 방법을 제안했어요. 기자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기사를 내보내는 거죠. 하지만 그것도 조심해야 한다고 했어요.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고. 일주일을 더 고민했어요. 그러던 중 석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죠. 엄마, 아버지가 요양원에서 이상한 말을 하신대요. 오빠가 어쩌고, 죄책감이 어쩌고. 무슨 일 있으세요? 석훈이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어요. 아버지가 치매가 오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것 같았죠. 아들아, 엄마가 할 이야기가 있어. 너하고 민지, 지혜 모두 모여야겠어. 무슨 일인데요? 왜 그러세요? 직접 보고 얘기할게. 이번 주말에 집으로 올 수 있니? 주말에 세 아이가 모두 모였어요. 석훈이는 부인과 함께 왔고, 민지는 남편 없이 혼자 왔고, 지혜는 미혼이라 혼자 왔죠. 거실에 다 모여 앉자 아이들은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면서도 걱정스러워했죠. 엄마가 너희들에게 할 이야기가 있어.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일 거야. 재봉틀에서 꺼낸 금괴들을 식탁 위에 놓았어요. 아이들의 눈이 커졌죠. 이게 뭐예요, 엄마? 할머니가 남기신 거야. 그리고 이것도 어머니의 편지와 현우의 일기장, 신문 기사, 경찰 기록을 모두 꺼내 보여줬어요. 차근차근 읽어봐. 다 읽고 나면 엄마가 설명해 줄게. 아이들이 서류들을 읽는 동안 나는 부엌에서 차를 끓였어요. 손이 떨려서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아이들이 모든 서류를 읽었어요. 석훈이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민지는 울고 있었고, 지혜는 멍한 표정이었죠. 이게 사실이에요? 석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래,
모두 사실이야. 우리 아버지가 살인자라고요? 정확히는 살인 방조야.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죽음을 방조하고 은폐했어. 민지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지혜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석훈이가 따져 물었어요. 엄마도 이제야 알았어. 할머니가 유언으로 남기셨거든. 그럼 할머니는 알고 계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래. 알고 계셨어. 엄마와 너희들을 위해 평생 침묵하셨어. 아이들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충격이 너무 컸던 거죠. 엄마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혜가 조용히 물었어요. 변호사답게 냉정했죠. 복수하려고 해. 법적으로는 어렵다는 거 아시죠? 알아. 형사상으로는 공소시효가 지났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어. 무슨 방법인데요?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거야. 기자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증거들을 공개할 거야. 석훈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안 돼요. 그러면 우리 가족이 다 망가져요. 우리 명예가, 우리 삶이 다 망가진다고요. 이미 망가졌어. 진실을 숨기고 산 40년이 다 거짓이었어. 하지만 엄마, 우리는 몰랐잖아요. 우리는 아무 죄가 없어요. 나도 몰랐어. 하지만 진실을 알았으니 외면할 수가 없어. 민지가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제발. 아버지도 평생 괴로워하셨잖아요. 일기장에 그렇게 써 있었잖아요. 괴로워한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야. 지혜가 나섰어요. 엄마, 제 생각에는 일단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감정적으로 결정하면 후회할 수 있어요. 나는 이미 결정했어. 다만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 그게 엄마의 도리니까. 아이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엄마는 너희를 원망하지 않아. 너희는 아무 잘못이 없어. 다만 진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그게 할머니가 원하신 거고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날 밤 아이들은 모두 집에 머물렀어요. 각자의 방에 들어가서 밤새 잠을 설쳤겠죠. 다음 날 아침 석훈이가 나를 찾아왔어요. 엄마, 제가 아버지를 만나고 왔어요. 그래. 아버지가 모든 걸 인정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벌을 받고 싶다고 하셨어요. 놀랐어요. 현우가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자수하시겠대요. 비록 처벌받지는 않더라도 세상에 알리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게 유일한 속죄라고. 눈물이 났어요. 현우가 드디어 용기를 낸 거예요. 40년 만에. 엄마, 저희도 돕겠어요. 진실을 밝히는 일에 같이 하겠어요. 석훈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죠.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인데? 할아버지, 그러니까 사고를 낸 그 선배를 찾아내는 거예요. 진짜 가해자를 밝혀내야죠. 맞는 말이었어요. 현우만 벌받을 게 아니라 진짜 살인자도 밝혀져야 했죠. 지혜가 변호사 동료들을 동원해서 조사를 시작했어요. 당시 현우의 선배들을 찾아내고 그날 밤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추적했죠. 한 달쯤 지났을 때 결과가 나왔어요. 사고를 낸 사람은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었죠. 지금은 그 회사를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었어요. 증거도 확보했고요.
당시 함께 있었던 친구 중 한 명이 양심 선언을 한 거예요. 그 사람도 평생 죄책감에 시달려왔다고 했어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어요. 나와 현우, 그리고 양심 선언을 한 증인이 함께 나서기로 했죠. 기자회견 전날 밤, 현우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수연아,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소용이에요. 알아. 하지만 그래도 해야 할 말이야. 정말 미안해. 나도 할 말이 있어요. 뭔데?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평생 용서할 수 없을 거예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해. 나도 나를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진실을 밝히려는 당신의 용기는 인정해요. 늦었지만 그래도 해야 할 일이니까. 고마워. 고맙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기자회견 당일 수많은 기자들이 모였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가 돌아갔죠. 내가 먼저 발언했어요. 저는 45년 전 한강에서 숨진 이민재의 동생입니다. 오빠는 자살이 아니라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오늘 밝히려고 합니다. 어머니의 편지, 현우의 일기장, 경찰 기록을 모두 공개했어요. 증인도 나와서 증언했죠. 현우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저는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45년 동안 진실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민재 씨에게 그리고 그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기사가 쏟아져 나왔어요. 전국이 떠들썩했죠. 대기업 회장의 과거 범죄, 은폐된 살인 사건. 엄청난 파장이 일었어요. 회장은 결국 사퇴했어요. 비록 법적 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죠. 회사 주가도 폭락했고 불매운동도 일어났어요. 우리 가족도 엄청난 주목을 받았죠.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석훈이는 회사에서 압박을 받았고 민지는 병원에서 환자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았어요. 지혜는 법률사무소를 그만둬야 했죠. 하지만 아이들은 견뎌냈어요. 진실을 밝힌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죠. 금괴는 전에 기부했어요. 범죄 피해자 지원 단체와 유가족 지원 기금에 나눠서 기부했죠. 그 돈을 우리가 쓸 수는 없었어요. 오빠의 목숨 값이니까요. 기자회견이 있은 지 석 달쯤 지났을 때 현우가 세상을 떠났어요. 요양원에서 조용히 숨을 거뒀죠. 마지막까지 참회하며 죽었다고 했어요.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렀어요. 하객도 많지 않았죠. 사람들이 피했으니까. 현우를 떠나보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여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진실을 밝힌 것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했죠. 시어머니도 얼마 안 가 돌아가셨어요. 아들의 죽음을 감당하지 못하신 것 같았죠. 마지막까지 미안하다는 말씀만 하셨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 세상은 조금씩 잊어가고 있었죠. 새로운 사건들이 터지고 사람들의 관심도 옮겨갔어요. 하지만 나는 잊지 않았어요. 오빠를, 어머니를, 그 모든 진실을. 매일 아침 일어나면 재봉틀을 바라봤죠. 이제는 비어있는 서랍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사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그 진실을 혼자 간직하며 사셨죠. 나는 그 고통의 무게를 이제야 조금 이해할 것 같았어요. 복수는 완성됐지만 마음이 후련하지는 않았죠. 여전히 슬프고 여전히 아팠어요. 하지만 적어도 진실은 밝혀졌고
오빠의 억울함은 조금이나마 풀렸어요. 석훈이는 회사를 옮겼어요. 작은 회사였지만 당당하게 일하고 있었죠. 민지는 병원을 그만두고 봉사활동을 시작했고요. 지혜는 공익 변호사가 됐어요. 아이들이 나를 찾아와 말하더라고요. 엄마, 처음엔 원망했어요. 왜 진실을 밝혀서 우리 삶을 망가뜨렸냐고.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엄마가 옳았다는 걸. 거짓 위에 쌓은 행복은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걸. 그 말을 듣고 울었어요. 아이들이 이해해줘서 고마웠죠. 어느 날 낯선 사람이 찾아왔어요. 40대 정도의 여자였는데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혹시 이민재 씨의 여동생이신가요? 그런데요. 저는 민재 씨의 대학 동기였어요. 그때 민재 씨를 짝사랑했었거든요. 여자는 손에 든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건 민재 씨가 쓰던 노트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맡기셨어요. 언젠가 가족에게 전해달라고. 노트를 받아 들고 펼쳐봤어요. 오빠의 글씨였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오빠의 글씨. 꿈이 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업가가 되고 싶다. 돈을 많이 벌어서 엄마와 수연이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다. 수연이가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게 해주고 싶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오빠는 나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던 거죠. 노트를 끝까지 읽었어요. 오빠의 꿈, 희망, 고민들이 가득 담겨 있었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정의를 지키는 것이 때로는 힘들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다. 나의 침묵이 누군가에게 고통을 준다면 나는 침묵할 수 없다. 설령 내가 대가를 치르더라도 오빠는 끝까지 정의를 지키려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로 목숨을 잃었죠. 노트를 가슴에 안았어요. 비로소 오빠를 만난 것 같았죠. 오빠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어요. 오빠, 늦었지만 진실을 밝혔어. 이제 편히 쉬세요. 재봉틀 앞에 오빠의 노트를 놓고 절을 했어요. 어머니께도 절을 했죠. 어머니, 이제 마음 놓으세요. 딸이 제대로 했어요. 방 안에 햇살이 비쳐 들어왔어요. 먼지가 햇빛에 반짝이며 춤을 추고 있었죠. 재봉틀을 다시 천으로 덮었어요. 이젠 버릴 수 없었죠. 이 재봉틀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으니까요. 어머니의 삶이고 오빠의 기억이고 우리 가족의 역사였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아이들이 모두 모였어요. 손주들도 함께 왔죠. 할머니, 저희 외삼촌 사진 보여주세요. 손주가 물었어요. 사진은 없단다. 하지만 할머니가 이야기해 줄게. 너희 외삼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오빠 이야기를 해주면서 울고 웃었어요. 아이들도 손주들도 모두 경청했죠. 외삼촌은 영웅이었구나. 손주가 말했어요. 그래, 영웅이었어. 진짜 영웅. 밤이 깊어갔어요. 가족들이 돌아가고 나 혼자 남았을 때 재봉틀 앞에 다시 섰죠. 드르륵 드르륵 어머니가 재봉틀 돌리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오빠가 책 읽던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았고요. 잘 살아야지. 오빠 목까지, 어머니 목까지 잘 살아야지. 창문을 열자 밤바람이 들어왔어요. 시원하고 상쾌한 바람이었죠.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진실을 마주한 후의 새로운 시작. 고통스럽지만 정직한 시작이었죠. 재봉틀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았어요.
어머니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죠. 오빠의 따뜻함이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고맙습니다. 진실을 남겨주셔서. 비겁하게 살지 말라고 가르쳐 주셔서. 눈을 뜨니 달이 떠 있었어요. 밝고 둥근 보름달이었죠. 달빛이 재봉틀을 비추고 있었어요. 낡고 녹슬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재봉틀이었죠. 내 인생도 그런 것 같았어요. 낡고 상처 입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삶이었어요. 40년의 거짓을 깨고 진실을 마주한 용기. 그게 어머니가 내게 남겨준 진짜 유산이었어요. 금괴가 아니라 용기였어요. 정의를 향한 의지였죠. 이제 나는 알아요. 복수가 뭔지. 복수는 상대를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을 밝히는 거죠. 거짓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사는 거죠. 재봉틀 앞을 떠나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뒤돌아봤어요. 안녕히 주무세요, 어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오빠. 방문을 닫고 거실로 나왔어요. 내일도 해가 뜰 거예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겠죠. 그 하루를 나는 정직하게 살 거예요. 진실을 지키며 살 거예요. 그게 어머니가 원하신 거니까. 그게 오빠가 바라는 거니까. 거울 앞에 섰어요. 이른이 넘은 내 얼굴이 보였죠.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은 맑았어요. 잘했어, 수연아. 잘했어. 스스로에게 말했죠.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요. 꿈속에서 어머니를 만났어요. 오빠도 만났죠. 그들은 웃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죠. 잘했다, 우리 딸.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마워, 수연아. 오빠의 목소리도 들렸고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어요. 울면서 잔 것 같았죠.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가벼웠죠. 창문을 열자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죠. 재봉틀이 있는 방을 지나치며 생각했어요. 저 안에 담긴 건 단순한 금괴가 아니었다고. 어머니의 사랑이었고, 오빠의 정이었고, 우리 가족의 용기였다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이제 내 안에 살아 있어요. 내 아이들에게도 전해졌고, 손주들에게도 전해질 거예요. 진실은 숨길 수 없어요.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가 진짜 유산이에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오빠, 고맙습니다. 이제 저는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여생을 진실과 함께 살겠습니다. 재봉틀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요. 낡았지만 견고하게. 마치 우리 가족처럼. 그리고 나도 여기 있죠. 이른이 넘었지만 여전히 살아 있어요. 진실과 함께. 이것이 내 이야기예요. 낡은 재봉틀과 숨겨진 유산에 얽힌 이야기. 고통스럽지만 의미 있는 이야기.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죠. 진실이 밝혀진 후의 삶. 정직한 삶. 당당한 삶. 그게 내가 선택한 길이에요. 그리고 나는 후회하지 않아요. 절대로.